제가 좀 진보에 더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하자면 진보는 뭐만 없어지면 세상이 좋아진다고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신자유주의, 제가 책에 굉장히 길게 논쟁을 했습니다만 신자유주의만 없어지면, 경쟁만 없어지면, 자본만 없어지면 저절로 좋아지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대안모색에 좀 현실성 있는 대안모색. 예, 저는 좀. 근데 몇 가지 좀 이 인식의 오류도 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노동과 자본의 대립에서 주주자본주의 때문에 노동자가 힘들다. 저는 한국의 경우에 그거를 뒷받침하는 논문이나 분석이나 통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총량적으로 보면 한국은 배당액이 워낙 작아서 인건비하고 경쟁 구조에 거의 있지를 않아요. 개별 어떤 특정 기업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배당이 전체 인건비의 5% 정도입니다. 그리고 배당은 늘지를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한국은 주주의 권리가 없어요. 제가 보면.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건데 결국은 지금 이게 우리나라 10대 기업인데요. 삼성생명을 제외하고는 다 국민연금이 일대 주주입니다. 압도적 일대 주주입니다. 왜냐면요, 우리 연금이 모이면은 은행 이자에다만 넣으면은 1점 몇 프로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청년위원회 멤버들이 나중에 내 연금을 위해서 돈을 더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익성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 그건 어느 나라나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경우가 가장 적극적으로 하죠. 스웨덴에 임금 노동자 기금 만들어 가지고 기업의 사회화, 즉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임금 기금으로 하자라고 했을 때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기업한테 주식을 달라고 했거든요. 지금 그런 구조, 한국도 그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한국은 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예요. 한국을 주주자본주의 하는 나라라고 말하는 분들은 한국의 현실과 외국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개념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다양한 조사가 있는데 국가경쟁력 매년 발표하는 그 신문, 언론에 자주 인용하는 이 IMD가 60개국 조사한 것 중에서 제가 OECD 회원국만 뽑아서 다시 정리한 겁니다. 한국은 슬로베니아 다음으로 꼴찌입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어떤 나라들이 주주 권리가 강하냐. 영미식 자본주의라고 하는 영국과 미국이 강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영국과 미국은 이 파란색, 즉 노동자의 권리가 강한 삼인주의 국가들보다 주주 권리가 약합니다. 주주 권리가 가장 강한 나라가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일랜드, 독일, 스웨덴입니다. 다른 조사에는요, 스웨덴이 1, 2등으로 나와요, 또. 그러나 어떤 조사를 봐도 북유럽의 3인주의 국가들이 주주 권리가 가장 강한 걸로 나오고요. 노동자가 경영 참여하는, 즉, 감독이사회에 들어가 있는 독일도 주주 권리가 미국이나 영국보다 절대 뒤지지 않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한국은 그거 자체를 논할 수준이 못 되는 나라예요. 이건 왜 그러냐? 앞에 보여드렸던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자들의 연기금이 주식으로 상당 부분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가 강하면은 소비자의 권리도 강하고 소비자의 권리가 강하면 투자자의 권리도 강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자와 소비자와 투자자가 소득이 높아지면서 점점 일치돼 가는 구조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극소수의 엄청난 자본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이건희든 누구든 국민 전체가 투자하고 있는 거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 사회가 가장 신뢰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것도 보면은요, 삼인주의 국가들이 이 사회가 신뢰성이 높고 영미 국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예 노느냐 할 수준이 아니고요. 거기다가 회계를 제대로 투명하게 하냐, 꼴찌입니다, 그냥. 근데 그것도 역시 삼인주의 국가들이, 그러니까 이건 사회 구조적인 틀인 겁니다. 뭐 이념의 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소수의 몇 개의 그룹이 시장을 지배하는 거에서는 한국이 역시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쟁 구조가 아닌 거죠. 이스라엘이 굉장히 심한 나라거든요. 그 몇 해 전에 이스라엘 정부가 우리로 말하면 재벌 개혁을 하겠다. 그래서 무슨 거긴 중앙은행이 그걸 관장을 하더라고요. 한국의 전문가라고 저를 오락해서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우리나라만 아니라 그나마 이스라엘 비슷하구나 우리랑. 좀 반가웠습니다. 그게 이 앞에 보여드렸던 걸 가능하게 하는 게 이겁니다. 주주 권리가 법으로 아무리 있어도 실질적으로 없고 이사회도 엉터리고 회계도 불투명하고 시장도 몇이 다 나눠 갖는 것을 가능케 한 구조입니다. 이거는 삼성전자가 만드는 반도체 회로보다 복잡한 겁니다. 자기들도 누가 누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라호텔 여기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5개 회사가 갖고 있거든요. 이부진 씨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 하나 따라가 보면 이렇게 올라가 보면 얘가 누군가 하고 보면은 저도 놓쳤네요. 여기 있네요. 삼성 SDI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삼성 SDI를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어요. 삼성전자를 삼성화재가 가지고 있고 또 제일모직이 갖고 있어요. 삼성화재는 하여튼 뭐 또 계속 이렇게 누군가 누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새로운 성공이 한국에서 끊겼다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나라 같이 여러 가지 문제를 비슷하게 갖고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창업자들이 계속 성공을 하는 사회인데 한국은 그 반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미국의 부자들은 다 창업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역사에서 알고 있는 카네기다, 뭐 록펠러다, 뭐 밴더빌트다 이런 후손들은 이 100대 부자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제가 200대까지는 확인 안 하는데 아마 400대 안에도 한두 놈 들까 말까 할 겁니다. 한국은 이미 이 짧은 기간에 기득권이 모든 걸 장악한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희망이 없습니다.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는 저는 절대 없다. 정말 제 가슴을 후벼 판 글이 있었어요. 바늘구멍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앞에 뚫린 좁디 좁은 구멍을 향해 질주하는 다른 사람들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경쟁에서 다만 살아남으려 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자는 외침은 이미 패배에 졌거나 겁을 집어먹은 우리에겐 다소 버겁다. 아예 이렇지 않았더라면 참 좋을 뻔했다. 어떤 친구가 아프니까 어쩌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그 인용, 이 안치홍 씨가 이 책을 젊은 친구들하고 대화를 해가면서 그 쓴 책이더라고요. 어쨌든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책을 쓰고 있는데 그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고 했어요. 이 글과 알맞는 그림을, 이런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저희 출판사에서. 정말 끔찍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희망을 만들 수 있느냐? 저는 있다고 말해야죠. 안 그러면 이건 정말 살 만한 가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있다고 하려면 누가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누가가 참 어려운 답인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구분만 해놓겠습니다. 단 언급을 한다면 10년 전에 88만 원 세대라고 한탄했던 지금의 30대가 이제는 88만 원 세대에서 3포 세대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10년이 지나는 가운데 뭔가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뒤로 따라온 지금의 20대가 우린 나머지야, 쓸모없는 나머지야, 이렇게 스스로 잉여 세대라고 칭하는 걸 보고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을 바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어떻게인데, 저는 제일 출발이 이 모든 구조가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다음 세대들에게는 이것이 내 탓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특히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이게 전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모든 걸 개인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펙 쌓고 뭐 학원 다니고 뭐 좀 답답해요. 당당하게, 야, 내가 도대체 세상이 왜 나한테 이런 걸 강요하는 거야? 세상은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해야 되는데 다 그 개인화해서 그냥 자기들끼리, 야, 아프니까 어떡하냐, 뭐 힐링하자, 뭐 맛집 가자, 뭐 이렇게 하고 끝내는 아주 트리비얼라이, 영어로 말하면 사소화 시켜버리고 포기를 하면서 그거를 폼나게 긍정이라고 또 포장까지 해요. 모든 걸 세상을 긍정으로 보자. 그 말이 사실은 체제 순응하라는 이야기거든요. 특히 뭐 요즘 뭐 자기 개발이니 뭐 행복하기니 뭐 하면서 막 그 긍정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패배자를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젊은 세대한테 먹힌다는 게 좀 아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현실을 안다면 저는 다 분노할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젊은 세대가 분노할, 다음 세대들이 분노를 안 하고 순응을 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요구하라고 했는데 뭘 요구할 거냐?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평등의 구조를 바꿔야죠. 뭘 구체적으로? 임금 평등, 이게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고용평등, 그리고 이 보육의 문제는 좀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냥 한국의 미래의 보육은 지금 다른 어떤 복지의 문제보다도 절대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육은 보편이냐 선택이냐의 논쟁 이전의 국가의 존립의 문제라고. 이거는 100% 국가의 책임입니다. 이거는 복지가 아닙니다. 국가의 책임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길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자본주의 제가 고장났다고 했더니 이건 고장난 게 아니라 뭐 다른 표현으로 이거 고장보다 더 심각한 거다라고 누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버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버리면 버리기는 쉬운데 그러면 갈아탈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고쳤을 거냐? 어떤 자본주의를 추구할 거냐?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해야 되겠죠. 제가 서두에 너무 길게 정의론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나 개인 생각을 했는데 정의롭다는 게 자본주의에서는 뭐냐? 이건 형용 모순이다. 어떻게 자본주의가 정의로울 수 있냐? 그러나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정의를 어떻게 추구할 거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앞서 이야기했던 열린 평등한 기회 그리고 서로에게 룰을 지키면서 힘 있는 자가 절대적으로 지배하지 않는 경쟁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정의로운 분배입니다. 이 무엇이 정의로운 분배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상식적으로는 지금은 아니답니다. 저렇게 일방적으로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정의로운 분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n분의 1로 다 똑같이 나누는 게 정의로운 거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분배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결국 사회적 합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2대 8의 사회가 되고 남들보다 4분의 1의 임금을 받으면서도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그거는 정의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고용이 불안하면 임금이 높아야 된다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임금이, 시간당 임금이 더 120%, 150%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고용을 보장하든 임금을 보장하든 둘 중에 하나는 줘야지, 둘 다 다를 뺏어가는 이 구조는 정의로운 분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책에는 일부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형용 모순이라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가치와 각 개개인의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하는, 이거는 자유와 평등의 문제는 뭐 오늘 어제가 아니라 인류의 문명의 발전의 역사의 갈등이기 때문에 오늘 한국 사회에서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오늘 한국 사회의 이 둘의 가치가 너무 많이 어긋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만들 거냐? 세상은 절대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고. 세상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진화하는 세상은 미래가 없는 거죠. 그건 목표가 없는 거죠. 목표를 가지고 진화하는, 결국은 세상을 우리가 바꾸는 걸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는데 개혁 가능하냐? 그냥 제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있으면 정책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는 대안은 얼마인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100% 해결은 못해도 지금보다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그럼 사실은 결정적인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정책을 만들어도 그걸 실천할 거냐 하는 겁니다. 제가 피케티의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다시 올려놨습니다. 이게 1910년부터 2010년까지 이제 이 미국의 불평등, 아까 제가 처음에 임금으로 상위 10%와 하위 10% 똑같은 그림입니다. 이거는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만 나타내는데요. 지금 1929년 대공황 때 극도로 불평등하다가 그 수준이 유지되다가 1940년대에 들어와서 갑자기 불평등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줄어든 불평등이 보다 평등한 사회가 약 한 35년 이상 지속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여기입니다. 지금의 미국은 1940년대 미국보다 불평등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만큼 불평등합니다. 앞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그럼 여기에 그럼 두 가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불평등이 줄어들었느냐?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불평등해졌냐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책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정책을 실천한 정치로 만들어진 겁니다. 위대한 대통령인 루스벨트 대통령의 정책. 뉴딜 정책으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임금 통제를 한 겁니다. 왜? 보다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시장경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게 목적이라면 정부는 얼마든지 시장을 통제하고 개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경제성장을 또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것을 정부가 개입하면 시장경제를 망치고 자본주의를 거스리는 것처럼 반자본주의자로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미국의 20세기 가장 위대한 대통령인 루스벨트 대통령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미국 국민들이 스스로 오랜 기간 동안 자각하지 못하고 망가뜨린 결과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이미 제가 설명 안 해도 불평등 민주주의랄지 뭐 바텔스 책이랄지 또는 스티글리스의 불평등의 뭐 대가랄지 이런 여러 가지 미국 정치학자, 경제학자들이 쓴 책에서 보죠.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한국과 미국의 그림이 기억나요. 그걸 여기다 그때 제가 80년부터 보여주니까 겹치게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앞서 제가 시작할 때 미국이 한 30여 년간에 지속적으로 불평등했다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데 한국은 그거를 15년 만에 따라간 겁니다. 그 그림 같은 내용을 제가 오버랩 시킨 겁니다. 제가 만든 그래프를 피케티 책의 그래프랑 같은 성격의 거니까 오버랩 시켜본 겁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 이게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보통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참 난감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나비혁명이라고 자꾸 이야기는 하는데 나비의 우연한 날개짓이 아니고 나비들이 다 같이 날개짓을 하면 세상이 바뀌지 않겠냐. 제발 좀 계층 투표를 하자. 누구처럼? 강남 3구처럼. 강남 3구가 가장 계층에 충실한 투표를 하거든요. 근데 강북 우파는 뭔지 모르겠어요. 물론 경제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있다는 건 알지만 평균적으로 계층 투표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참 놀랍게도 이 경제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고 재산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계층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오히려 근데 저소득층, 저자산층은 계층 투표를 하지 않는 이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쟁취하기 위해서냐? 제가 앞에서 드렸던 저는 이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다시 또 반복을 하고 싶습니다. 임금의 1차적 분배가 왜곡된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그리고 고용이 결국은 임금과 직결된 문제다. 보육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